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당시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은 왜 주목을 했습니까? 한 패거리구나. 그러니까 검찰권을 사유화한 한 팀이구나. 네네네. 라고 번쩍 생각이 비친 거죠. 그때. 당시에 청와대 쪽에서 강력한 압박이 있었다. 손준성 검사를 그 자리에 그냥 둬라라는. 정말 검찰 쿠데타로 가는 길을 깔아줬구나. 네. 이 인사가 네. 손준성 검사 유임이라는 게 네. 그러면 검찰 쿠데타의 하이라이트 12.12와 같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1월 18일 오후 그날은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던 날인데요. 검찰총장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도 의심을 안 하는데 네. 함으로써 그 모든 것에 면죄부를 이제 12월 19일 2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2심에서 1심을 유지한다면 즉 증거가 상당히 중한 거였다라고 적법했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그냥 스스로 퇴임을 해야 되겠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19일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이 선고되는 날이죠.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청구했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개월 전에 뵀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5개월 전에 큰일을 하셨죠. 그때 인터뷰에 대해서 파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연락도 받고 그랬죠. 네네. 그 후에 주로 이제 침묵하던 언론들이 네. 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네. 계셨어요. 네. 네. 그래요? 네. 불편해하는 분들의 전화도 많이 받았겠군요. 전화를 직접 받진 않고요. 간접적으로 이제 전해 듣고 네. 또 그분들 중에는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 좀 또다시 왜곡 시도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추 장관님과의 인터뷰가 네.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네. 네. 그 전 단계 내막을 굉장히 자세히 네. 드러내는 네.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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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봤던 분 많죠. 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그걸 짐작했었다. 이미. 네. 그 짐작하면서 이제 굳이 안 물어봤던 사람들은 네. 워낙에 이제 그 촛불 정부를 딛고 또 촛불 정권을 국민들이 만들었는데 네. 그것을 상징하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중, 네. 또 경외감, 또 보호해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국민들이 피폐한 상황에서 네. 이 지금 진행되는 게 참담하고 상상 이상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좀 복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하게 네. 그래야지만 다음을 이어갈 수 있다. 또 그걸 제대로 복원해낼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양쪽으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동안에는 스스로 사표를 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 인터뷰를 통해서 타이였다 이거를 이제 밝힌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쭉 그 줄거리를 당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네. 남편분께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제가 말을 안 했죠. 또 이제 남편은 그 지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한번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뭐 지나간 일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시간 없이 새로운 일이 막 밀려드니까 얘기할 타이밍을 놓치고 또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타이에 의해서 사표를 했다라는 거를 오마이TV 인터뷰를 통해서 알고 나서 눈물을 흘리셨다. 네. 그러셨어요, 진짜? 네. 네, 그걸 제가 이 소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장할이라는 소설을 최근에 쓰셨어요? 네. 네. 아니
왜 소설가로 변신한 정치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신기남 전 의원께서도 네. 소설가로 변신하고 그랬는데 아마 신 의장님은 로맨틱 소설을 쓰시는 것 같고, 네. 저는 지금 그 현실은 네. 허구 이상이고요. 허구 속에서는 네. 그 어느 정도 오히려 그 진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19일 윤석열 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이 왜 중요한지 그 본질을 본격적으로 다룰 터인데 사실 이 장알이라는 책에서도 이와 관련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뭐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2심을 지금 다루고 있는 판사가 선고 전에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됐어요. 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정치인이 소설가로 변신했을 때 반응이 그닥 신통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체크해봤더니 교보문고에 막 소설 분야 10위 전후던데. 네. 우선 그 최근에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영화 서울의 밤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죠. 그때 이제 그 대체로 지금의 한 40, 50대는 그때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는 뉴스를 잘 모르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 서울의 봄 당시에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MBC 뉴스가 기억이 나요. 요즘 MBC하고 달랐습니다. 그때 미스 유니버스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예요. 누구라고 밝히긴 못하고요. 차 뭐라는 아나운서께서 미스 유니버스 막 그 홍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인 대회를 즐기는 거예요. 아주 그 처참한 비극의 그 현장이 도륙을 당하는 피해 현장이 저 남쪽 지방에 일어나고 있는데 봉쇄령을 내리고 접근도 못하게 언론도 또 일반인의 교통도 다 봉쇄를 한 채로 이 서울에서는 이 국제 미인 대회가 막 열리고 있는 거죠. 아수라장이죠. 저 하늘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한참 뒤에 민주화되고 난 후에 알았어요. 그 전모를 아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제가 검찰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러면 저의 정치적 주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제가 자기 정치를 하느라고 일부러 그런다, 과장되게 그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언론이 접근을 못하니까 또 보수 진보 양쪽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진영의 프레임으로만 사물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예 쳐다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현실은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 소설 속에 진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소설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법정에서 정말 이 진실 발견에 책무를 다하려면 한번 이 소설을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 소설을 쓰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내용적 부재를 달아본다면 윤석열 검찰 쿠데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건데 이거 쓰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1년 6개월 걸렸어요. 꽤 오래. 그러면 법무장관을 사퇴한 직후부터 생각했습니까? 그 해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 다음에. 그러니까 대선 마치고 그 해 여름에 한번 시작한 쓰리라. 거죠. 근데 이 주인공 이름이 책 제목이에요. 장하리. 이 장하리는 뜻이 뭡니까? 그냥 감탄사 장하리 장해야 된다. 또 있을 수 있고 아니요. 그 제가 그 뭐라고 하긴 그렇고 민주주의가 후퇴됐는데요. 화려하게 다시 부활하고 등장하리 이런 그 기원도 생각나고요. 또 말씀하신 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쿠데타를 네. 일으킨 세력 긴장하리도 되고 뭐 긴장하리. 여러 상상을 할 수 네. 있는 제목인데 하리라는 것이 네네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 아래하 다스릴 리 죄인을 법사 위에 올려놓고 징치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쓰지 않은 옛날 네, 말인데요.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의 네, 네, 네. 이름. 네. 네. 추미애가 이제 장아리로 변신해서 이 소설을 쭉 이끌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가족분은 아까 남편분 네. 전체 읽어봤을 텐데 뭐라고 평하던가요? 저는 안 보여줬어요. 그래요? 아직 모릅니다. 네. 그냥 네. 마지막 부분에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내가 네. 썼다라고 했더니 약간 겸연쩍어하는 그런 모습. 근데 아직 제가 그냥 제목을 뭘로 할까 상의를 하면서 네. 어떤 제목을 제시했더니 그거 안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소설 속 등장 인물들이 네. 이름은 이제 다릅니다만 네. 윤석열 검찰총장도 나오고 네. 이낙연 국무총리도 나오고 노영민 짐작이, 실장도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짐작이 가시나요? 제가 이해할 때는 뭐 네. 여러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네. 이거를 이제 내가 진짜 윤석열 검찰 쿠데타를 사실로 책으로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우선 소설을 쓰겠다고 했을 때 어떤 특별한 또 의미가 또 다른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밝히기 힘든 그 무엇이 있다 이건가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또 소설 속에서 사람들이 한번 좀 들어와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은 우리가 프레임으로 거부를 해요. 특히 알고리즘 시대니까 내가 선호하는 기사 속에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되죠. 내 생각이. 근데 이게 다 허상인 거예요. 내 생각 자체가. 근데 이걸 배제를 강요를 해서 배제할 방법은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 소설 속에 한번 빠져 보시면 그게 소설을 한번 내 손에 잡았다가 한번 다 읽고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 저는 읽으면서 어쩌면 굉장히 잘 정리된 검찰 쿠데타의 기록이다 이렇게도 읽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속에 등장인물들의 이제 고민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소설가로 데뷔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20대 때 소설가로 데뷔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안 믿으시네요? 아니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다행이에요. 그때 인터넷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네. 지금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타깝죠. 자, 이따가 이제 또 소설 얘기 더 해보도록 하고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가 12월 19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요.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징계를 취소하는 소송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는 징계가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심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19일로. 자, 2심.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상을 하고 있던데 1심은 사실 이제 어찌 보면은 시기적으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2심은 자,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형사 재판은 이 형사 재판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서 모양이 정해지잖아요. 네모꼴인데 이걸 탁 잘라가지고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면 그 삼각형 안에서만 판사가 놀게 돼 있어요. 판사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절반의 삼각형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면 그 속에 아무리 보석이 있고 진실이 있어도 판사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럼 벌써 제가 긴장을 하게 되는데 긴장하리. 긴장을 하게 되는데 네. 일주일 근데 전에 이건 형사 재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행정 소송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이니까. 근데 이 행정 소송을 네. 형사 재판에 능한 검사가 원고 피고인 거예요. 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내 징계가 부당하다 취소해달라 원고이고 네. 그걸 대응하는 네. 공익소송을 수행해야 될 피고가 네. 이해관계가 같은 피고예요.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 우리 네.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도 네.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원고, 피고 네. 이 변천사가 좀 있는데 네, 네. 지금은 어쨌든 같은 편이에요. 그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은 예. 편이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쵸? 예. 네, 왜냐하면 이게 공익소송이어서 당사자가 확연히 네.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당사자 이해관계가 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원고가 피고를 임명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누구를 임명했느냐? 가장 최측근을 임명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최측근은 이 징계 사유가 된 검언 유착의 하나의 동기를 제공한. 그러니까 기자와 한 배를 탄다. 우리는 한 배를 탄다. 네. 이 대검의 범죄 정보 네. 담당 그러니까 수사 정보 정책관 손땡땡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네. 그 기자의 취재 기자가 취재원을 강요하고 협박하는데 자꾸 자극을 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네. 바로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원피고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네, 네. 공익을 저버리는 거죠. 네, 원피고가 한 팀이 돼가지고 네. 공익을 배신하는 짓을 하게 돼 있는 소송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법무장관 쪽 입장에서 네. 패소할 결심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네, 이 2심에 대한 예측이 네. 간단치가 않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네. 사실심과 네. 법률심이 나눠져요. 사실심은 2심까지이고 네. 법률심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한 그 증거 재판을 네. 터무니없이 경험칙에 반하게 했다, 네. 증거 해석을 잘못했다 하는 명백한 오류만 네. 네. 이 타치를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심의 전속적인 판단을 존중해주고 네. 법률적인 오류만 지적을 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이 사실심은 대법원 올라가기 전에 기록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록을 만약에 허술하게 하면 진실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코끼리로 비유하면 코끼리 그 엉덩이만 보여준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기록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네, 네. 쪽에서 패소할 결심을 하고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코끼리 엉덩이만 보여준다면 판사들이 네.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대법원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록상 사실을 해석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래요. 네. 자, 아까 제가 왜 긴장한다고 네, 그랬냐면은 얼마 전에 이성윤 네. 검사장께서 여기에 네, 출연해가지고 네. 이 징계 소송은 1심에서 명확하게 판단이 내려진 거다. 네. 그래서 2심에서 뒤집어지기 되게 힘들 것이다. 네. 그래서 12월 19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럼 만약에 12월 19일 날 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예.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 예. 이렇게 그런 셈이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이것의 정치적 의미는 뭡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자, 그것하고 이제 사뭇 좀 톤이 다릅니다. 좀 네. 긴장해 볼 만한데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1심의 판단을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심에서 징계가 타당하다고 얘기했는지 자 이렇게 나오네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이건 당연히 인정을 했죠. 또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도 인정.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이거는 불인정을 했는데 징계 사유가 여기 지금 1과 2가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징계 사유 1, 2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 하한가보다 가볍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판결문을 보면은 면직 이상도 가능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심에서 이렇게 상당히 사실심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했는데 설마 2심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 장하리 그 책에 많은 부분이 검언유착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깊이 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법정에서 그 채널의 기자 재판에서 법정에 그 열심히 한 증거들이 하나씩 올라와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합니다. 당최.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우선 채널의 검언유착의 감찰 방해, 수사 방해에서 그 제가 지금 소설과 달리 지금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피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채널의 이 간부들이 이 음성 지원이 있을 정도로 이 기자와의 사이에 주고받고 했다.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 맞네.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다 삭제했지만 녹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자가 녹음을 한 거죠. 검사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제보자한테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없다라고 하고 부정을 하고 또 그 기자는 목소리 대역까지 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목소리 대역이 필요했겠어요? 있기 때문에 대역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걸 다 지우고 없앴지만 카톡 문자가 복구가 됐는데 포렌식을 통해서 그걸 이제 채널의 간부들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맞네, 이건 아무개 검사장의 음성 지원인 셈이네. 예를 들면 제보해봐. 그러면 우리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거지 하는 그런 어투 같은 것들이 그의 말의 언어적인 습관 그대로 음성 지원하듯이 들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기자의 법정에서 다 증거로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행정소송에 원고나 피고 쪽에서 특히 피고가 이제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을 이 행정소송에 송부 받아가지고 증거로 쓸 수 있게끔 했다면 재판부 판단도 징계하는 게 100번 옳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명약 관하게.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재판을 방어를 했는지가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시청자들이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징계 취소 소송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뭐 취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1심에서 징계가 타당하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왔고 또 본인은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근데 이 소송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겁나는 거죠. 사인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있어요. 형사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그러나 사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소송 시효가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사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수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것을 뭉개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대법원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가장 잘 통하는 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후보감을
구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네네. 자, 이성윤 이제 검사장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12월 19일 2심이 매우 중요하다. 네. 만약에 1심을 유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랑 마찬가지다. 네. 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그 저 두 가지 사유 중에 이제 대단히 심각한 사유가 또 하나 네. 면책 이상의 중대 비위다라고 법원 1심 법원이 판단한 것 중에 네. 판사 사찰 문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저 김용민 의원이 네. 발의를 해서 네. 검사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을 했던 네. 손아무개 검사가 이제 그 탄핵됐고 네. 또 최근에 무리를 빚은 이 아무개 검사도 네. 탄핵 대상이 됐죠. 네. 그런데 아마 추가 후보가 더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네. 이 판사 사찰 문건에 관련된 사람 아닌가 네. 짐작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손아무개 검사가 있었던 수사정보정책관 밑에 또 보조하는 검사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검사들이 어떤 짓을 했냐 하면 네. 이것도 이제 재판 과정 중에 알게 된 거지.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네. 20년 11월 24일 날 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랬더니 아마 그날 이 컴퓨터 자료를 다 삭제를 한 것 같아요. 네. 증거인멸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찝찝하니까 제가 그걸 이제 수사 의뢰를 하리라 짐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수사 의뢰를 이틀 뒤에 했어요. 11월 26일 날 네. 판사 사찰에 대한 이거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범죄 행위니까 이제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감찰부는 감찰도 할 수 있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그 전날 그러니까 24일 날 징계 청구를 하고 그날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를 네. 삭제를 하고 손을 댄 거죠. 증거인멸한 거죠. 그리고 제가 26일 이틀 뒤에 수사 의뢰를 했더니 그 바로 전날 그 사이에 낀 날 네. 25일 날 어떤 짓을 했냐 하면 그들 검사 중에 한 명이 안티 포렌식 앱을 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렌식을 당하더라도 네. 자료 복구가 안 되게끔 하는 네. 앱을 깐 거죠. 여러분들은 그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안티 포렌식 앱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네, 저도 처음 들었네요. 네, 이 검사들은 그런 짓까지 하는 겁니다. 국가 공무원이 네. 범법을 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들키니까 증거를 인멸할 뿐만 아니라 네. 증거를 법정에 가더라도 포렌식이 안 되게끔 하는 장치까지 다 해놓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검사가 대한민국에 공무원으로 있다는 자체가 헌법을 파괴하는 네. 거니까 용납이 안 돼서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민주당이 역풍이 분다고 이 탄핵 대상에서 면책을 해준 검사가 그들이라면 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이 네. 이 심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지된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의 그 행정소송 2심 판사가 알고 있다면 네. 만약에 한동훈 피고가 그런 기록까지 여기다가 첨부했을 리가 없다고 봐지잖아요. 그렇죠. 소송 수행하는 피고가 그죠? 그렇다면 그 기록은 진실을 다 볼 수 없게 하는 부족한 기록이 미완의 기록. 네, 근데 이제 이성윤 검사장이 네. 예,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네. 1심에 그 제시된 증거만으로도 네, 네. 그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인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심 이후에 이걸 업기 위해서 뭐 박은정 감찰 담당관 네. 당시 이제 감찰을 진행해서 네, 누구보다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감찰 기록 자체를 제가 보고 받진 못해요. 징계 청구권자는 네. 그걸 다 보고받는 입장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징계위원회로 기록 네. 통째로 넘어가 버리고 저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고
또 이성윤 검사장도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고 음. 그들만의 그라운드에서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시나리오를 썼으니까 이 법정에 현출된 것들이 지극히 일부분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1심의 판단을 마사지하기 위한 2심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원피고 간에 그런 우려도 있다. 네네 그 우려를 제가 하는 거죠. 네 1심 판단이 부족했다가 아니라 1심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성윤 검사장은 1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을 2심 판사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한것 믿는데 같은데, 1, 2심 그러니까 2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얼마나 그것을 마사지하는 그러니까. 것을 했을까를 네. 외부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네. 정말 12월 19일 그 재판을 네.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지금 언급하신 판사 사찰 문건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이게 대검의 수사정보관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핵심 인물이 고발 사주 의혹의 이 인물 똑같은 인물이잖아요. 네네. 예, 손준성 검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판사 사찰 당시 전후에 했던 일들 이것들이 이제 더 낱낱이 드러나야 될 터인데 일단 이 검사는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탄핵 당한 상태입니다. 이제 절차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모시고 나서 꼭 한번 심층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손준성 검사가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들어낸 검찰 쿠데타 전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존재해 있었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 일 텐데요. 자, 차례차례 이제 풀어볼 텐데 일단 우리 시청자들은 잘 좀 모를 것 같아요. 낯선 이름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원래? 원래는 네. 이제 대검 중수부가 있을 때 수사의 전제 자체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네네네. 그 범죄 정보를 취합하는 것을 기능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그 대검 중수부가 폐지가 됨으로써 저 기능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손준성이 누구이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얼마 전에 탄핵안이 국회 통과로 지금 현재는 직무 정지 상태에 있고요.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을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자, 2023년 11월 27일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5년을 현재 구형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당시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은 왜 주목을 했습니까? 뭐 이 손준성 검사를 두고 막 언론에 많이 인사 관련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았어요. 그때 왜 주목했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자체를 폐지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제도 개편을 하려고 보니 거기에 있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이제 그 손아무개잖아요. 그런데 인사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심을 하면서 대검의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궁금해졌어요. 당연히 중수부가 없어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혁을 약속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신임을 얻고 그 자리를 획득했는데 당연히 이건 폐지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왜 반발을 하지? 앞뒤 모순이네?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사람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아. 봄에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2020년 8월 달에 고민이었고요. 그 봄에 봄이 한 4월쯤이에요. 네. 그 4월쯤에 그 있었던 검언 유착 그 사건 네네. 보도하고 네. 또 고발 사주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일어난 거지만 네. 처음에는 이제 검언 유착 보도였는데 검언 유착 그 보도가 막 시끄러울 때 이제 네. 제가 이 검찰총장이 최측근이 연루됐다, 한동훈이 연루됐다. 네. 라는 게 이제 알려지고 한동훈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압수수색 들어가기 직전에 수사에서 손 떼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검 부장회의에 음. 수사 지휘를 일임을 했어요. 음. 나중에는 수사에 개입을 하는 거죠. 최측근에 대해서 압수수색 네. 들어가니까 화를 막 내면서 중수부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던 것을 번복을 하려고 하고 네. 네. 따로 이제 뭐 자문단 회의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길래 네. 네. 그 제가 수사 지휘를 먼저 내렸어요. 손 떼라고 한 약속을 지키시오 이렇게 1차 수사 지휘를 내렸는데 그게 막 반발을 하고 네. 검사장 전국 검사장을 막 모으고 이제 요란을 네. 떨고 이제 저를 공격하고 막 하잖아요. 참 이상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녹취록을 공개를 해요. 그 녹취록에 이제 그 녹취록하고 중요한 것은 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네. 채널A사 자체가 진상조사 보고를 하는데 그 똑같이 어떤 한동훈 검사장의 그 어투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보자한테 이 기자 보고 우리 한 배를 타는 거 아니냐라고 회유하고 설득하라라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편 범정에 갖다 주면 되지. 내가 얘기해 놓을게. 이건 제보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한 배를 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요구하고 원하는 수사 정보를 가르쳐 주면 네. 네. 이걸 범정에 갖다 주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범정하고 한통속이네. 그 범정이 수사정보 정책관. 네. 그걸 그러니까, 줄여서 범정.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름은 범죄정보정책관이었어요. 그걸 수사정보로 바꾼 거죠. 이름을 네네네. 비슷하게. 네. 근데 그러면 이 손아무개가 같이 늘 그걸 논의하고 하는구나. 있었구나. 한 편을 먹었구나. 한 패거리구나. 그러니까 검찰권을 사유한 한 팀이구나. 네네네. 라고 번쩍 생각이 비친 거죠. 그때. 그래서 이건 반드시 네. 여기서 빼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그래요.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했던 게 네. 중대 비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손준성 검사, 네. 범정, 네. 수사정보관실 네. 이쪽에서 그 중대 범죄에 네. 손발 역할을 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네. 게 번쩍 들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검사는 중요 자리에 앉히면 안 되겠구나. 이 자리에 앉히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안 되겠구나.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검언유착에 나오는 네. 그 제보자한테 회유하고 설득해서 범정에 갖다 주겠다. 한동훈이 언급한 게 손준성이었구나. 아하. 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하고 어차피 이건 이 직제 개편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 친구를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저의 그래요. 속의 짐작이고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은 이제 일선에 네. 직급이 한 차장검사 정도의 직급을 거기 앉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정책관 밑에 담당관 검사가 있죠. 네. 그 담당관은 일선의 부장검사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는 네. 차장이 아래고 부장이 위예요. 근데 이 검사 음. 직제에서는 차장이 위고 부장이 아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선의 차장 검사에서 일선의 부장 검사로 강등이 되는 거니까 네. 어차피 손준성은 이 대검에서
대검이라고 하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기구 자체의 폐지에 반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손땡땡을 내보내는 걸 반발했던 거예요. 기구의 폐지의 문제가 그렇군요. 아니라. 네. 그만큼 이제 손준성의 역할이 네. 중요했다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찰 쿠데타, 네. 그거를 긴 시간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그 쿠데타에서 정보, 기획, 이 실무를 총괄한 그 어떤 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그 범정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의 책임자가 네. 손준성 검사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추측을. 책임자라기보다는 잘 네. 보셨는데 네. 그러니까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인 핵심 거죠. 역할을.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없애려고 했어요. 그 네. 자리를. 네. 그래서 인사, 이제 검찰 정기 인사였던 거죠. 네. 정기 인사안을 마련해가지고 네. 손준성 검사도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결국 반발을 네. 불러일으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장하리 소설 책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자리에서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 청와대 쪽에서 강력한 압박이 있었다. 손준성 검사를 그 자리에 그냥 둬라라는 네,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더 해보신다면요. 이 소설에서는 비서실장이 그렇게 다가와서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뭐 제가 음. 스포일러를 하면 되겠어요, 저자로서. 네네네. 그냥 그냥 소설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네네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음. 일이 되려고 하면 네. 되는데 한 1000가지 이유가 있고요. 일이 안 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또한 10,000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 전적으로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정말 검찰 쿠데타로 가는 길을 깔아줬구나. 아. 네. 이 인사가 네. 손준성 검사 유임이라는 게. 네. 참 나이브하구나. 네. 네. 그때 그 반드시 손준성 검사를 이 자리에서 옮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청와대 쪽에서는 어떤 논리로 계속 유임하자고 했나요? 논리라는 게요, 별게 없었고요. 네. 검찰총장과 그러니까 왜 청와대가 그랬겠어요? 네.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네. 로비를 그렇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저한테 안 먹히니까 청와대로 바로 로비를 윤석열 했겠죠. 총장의 로비를 네. 받고. 그건 제 짐작이에요. 로비가 먹혔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네. 지난번에 언제 네네. 페이스북에 몇 달 전에 네. 언뜻 써 놓으시기도 했기 때문에 네. 저도 나름대로의 이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네, 좀 네. 맞춰보려고 지금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비서실장 수준의 뜻이 아니고 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네. 대통령의 뜻을 법무장관에게 전달한 걸로 손준성 검사를 아마 저도 그렇게 유임해야 이해하는데요. 되겠다. 네네. 그게 뭐 논리라기보다는 아마 대통령께서 속으셨지 않았나 싶어요. 대통령 윤석열 총장한테 그러니까 속았다.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걸 그 청을 매몰차게 네. 거절을 못하니까 들어주면 내 말을 잘 듣겠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게 어떤 범죄의 소굴이라는 생각을 못하시고. 네. 아까 검찰 쿠데타로 가는 길을 깔아준 사건이었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동안 범정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더 철저하게 감찰단이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대선 결과도 달라졌을까요? 그건 뭐 정치적인 거니까 이제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인으로 변신을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검찰 쿠데타를 할 수가 없었죠. 손준성을 없앴으면. 자 한번 보십시오. 정치라는 건 돈, 조직,
정보예요. 네네네.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을 움직일 수 있죠. 돈과 네. 조직 정보가 있어야지만, 네. 그러니까 그 언론을 움직이고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야지만 네. 정치적으로 도움닫기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론과 그 음. 언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네. 돈과 네. 조직 정보예요. 그 세 가지를 대금이 다 갖고 있어요. 아. 자, 돈은 저렇게 특활비를 수십억씩 1년에 수십억 네. 한 3년만 모아도 수백억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회도 감시 감독을 못하는 정도로 마음대로 썼죠. 네. 사후적으로 영수증 보십시다 해도 다 휘발시키는 거죠. 그만큼 배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돈은 청와대에도 없어요. 네. 쓰지도 못하고. 음.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조직을 움직이고 네. 또 검찰총장이 그 단순히 조직을 움직인다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네. 어떤 특정 사건 이걸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키우겠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건을 어디나 네. 내 말 잘 듣는 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음. 수사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래서 말씀, 그렇게 손준성 검사를 네. 유임시키고 네. 했을 텐데 네. 이제 지금 되돌아보니까 네. 검찰 쿠데타로 가는 길을 깔아줬다라고 네. 평가를 했지만 네. 당시에 네. 윤 총장 쪽에서 손준성만은 계속 그렇게 했을 때 네.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되게 심각하게 봤죠. 그때도. 네. 오. 이거 큰일 나는데 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주변을 통해서 네. 그 위험성을 계속 얘기했어요. 아. 네. 얘기 좀 해주라고. 이건 정말 위험한 그때도 거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네, 네. 왜냐하면 아까 그런 음. 정보, 네. 정보를 다 조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네. 청와대 쪽에서 네.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네. 특별하게 뭐 큰 저항 없이 윤석열 총장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취재가 됐어요. 제 취재로는. 그래서 추미애 법무장관 쪽에서 이 심각성을 덜 알린 게 아닌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더 심각한 것은 네. 이 친구가 양쪽의 역할을 한다. 네, 네. 믿었어요. 청와대에서. 그걸 제 탓을 하면 안 되죠. 네. 아, 손준성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 좀 두고 있어도 상관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다. 나름의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채찍과 당근을 네. 다 쓸 수 있는 고리다. 근데 이제 그때가 그러면은 시기적으로는 말이죠. 2020년입니다. 네, 8월. 네. 8월 하순에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청와대 쪽에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청와대 쪽에서 추 장관을 찾아와서 대통령 뜻이니 이 손준성 검사 그냥 유임시켜라 이렇게 얘기한 게 8월 27일이네요. 2020년 8월 27일. 네. 그러면 8월 하순에 인사안을 만들었어요. 손준성을 없애야 되겠다고 인사안을 만들었는데 8월 하순에 아마 8월 달 거의 뭐 8월 15일 그 정도에서 인사안 만들 때로부터 네. 청와대에서 8월 27일 날 찾아와서 네. 할 때까지 대략 얼마나 걸렸습니까? 일주일 아니면 한 열흘 정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저런 인사안에. 우선 직제 개편을 네네. 논의를 해야 되고요. 네. 이제 직제 개편에서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완전 폐지하자 하니까 네. 이제 반격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럼 완전 폐지 대신에 네. 부분 폐지, 축소, 절충안을 제시를 해서 어차피 그 뭐 인사를 곧 직제 개편을 하고 인사를 해서 인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절충안을 받아줬죠 제가.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축소를 한
직제 개편을 해놓고 인사를 배치를 하는 건데요. 네네네. 저런 문제 인사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를 우회해서 청와대를 통해서 압력을 넣고 이제 본인 원하는 대로 네. 이제 받아간 거죠. 네. 이게 이제 8월 하순에 검찰 인사를 만들 때는 사실은 그 손준성 검사뿐만 아니라 대검 대변인 권순정도 이제 다른 자리로 가는 거였죠, 그죠? 그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제가 되게 순하게 넘어갔다. 뭐 긴 설명이 없더라. 네. 그런 그 취재 결과가 있었다면 그 사실 아니, 왜곡이에요. 추측. 아니 그건 사실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네네. 제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장관은 걸 제청하고 던져주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저의 집을 찾아오겠다. 라고까지 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안 되는 이유. 그래요. 네. 그러나 마지막에 뜻입니다. 최고 인사권자의 뜻입니다. 네, 그럼 네. 저는 재청권자는 역시 또 인사를 보자 하는 네. 국무위원에 불과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대통령의 뜻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 네, 네.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거에 따른 대통령의 네, 뜻은 맞고 네. 대통령은 당시에 김종호 민정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이제 이명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윤 총장 쪽에서 아마 그쪽을 통해서 한 걸로 보이는데, 당시 윤 총장 쪽의 입장은 손준성 유임 하나만 받아주면 검찰 인사와 관련한 총장이 가지는 협의권을 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의나 불만을 대외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장관과 총장 간의 불협화음, 이게 길게 가는 것이 안 좋으니 그냥 받아주자. 이렇게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거 네네. 제가 나중에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네. 증보할 기회가 있으면 그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고 네네. 저는 네. 제가 들은 것은 이제 뭐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법무부 식구들이 다 네. 상당히 그 좌절했죠. 장관의 그 재청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장관이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받아주는구나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절망을 했죠. 네. 자, 저게 인사에 음. 쉽게 말하면 인사의 안고입니다. 네. 그들이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장관님, 이번 인사의 안고입니다. 음. 이걸 그냥 인정하고 가면 음. 아무것도 바꿔지는 게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심각성을 네, 네.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장관도 나름 그 청와대 파트너 카운터파트와 통화를 하지만 네. 저의 카운터파트는 짐작하실 거예요. 그죠? 네, 네. 대통령을 똑같이 보자는 입장에서 청와대 시각을 저한테 전하고 저는 네. 제 시각을 또 청와대에 전하는 저의 카운터파트가 있고 검찰국장도 또 나름의 카운터파트가 있어요. 어쨌든 검찰국장도 이렇게, 똑같이 그 인사 재청을 저를 도와주면서 다 저한테 보고를 하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뒤돌아보면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네. 그 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네. 대통령 당시 문재인 권한이 대통령이 있다는 건 책임도 있는 거예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네. 이 손준성 검사가 네.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네. 그 중요성을 네.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판단 아까 그 읽어 주시는 대로 그 장관과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네. 뭐 수용하겠다. 앞으로 말 잘 듣겠다. 네. 이랬다면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신임을 하시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장관이 수사 지휘도 이미 내렸고 그죠? 네. 검사장 불러서 항명도 다 했고 갖고 놀았잖아요. 그때 한번 넘어봐 줬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그래요. 불과 한 달 전이었잖아요. 한 달 뒤에
그때 말 안 들었는데, 네, 그죠? 네. 버티고 하다가 네. 이제 말 안 들을 명분이 없으니까 음. 그냥 그때는 사표 내면 받으시오 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사표 받는 것도 사실 대통령이신데 하여튼 받으라고 했다고 하셔서 저는 누구 보고 하시는 얘기지? 그렇게 궁금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한 달 지나서 또 그렇게 그 저 수사권이 없는 대검의 정보 기능을 왜 갖고 있느냐? 네. 그거 이상하다. 그거 없애시오 했는데 그 말 또 안 듣고 유지하려고 하고 또 장관이 그 문제 인사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문제 인사는 아까 그런 그 검언 유착에서 범정에 갖다 주라 해가지고 네. 그 범죄적인 연루가 있다라고 의심을 사고 있다라고 이미 재청 사유를 다 보고를 했는데 네, 네. 그걸 또 덮어주면서 또 믿어주고 끌려다니고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자, 저희가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계자, 정부의 네, 네, 고위 네. 관계자로부터 이제 취재 확인을 해본 거는 2020년 8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추 장관을 설득해서 오늘 중으로 매듭지어라고 지시함에 따라 비서실장이 추 장관에게 전화로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취재한 겁니다. 물론 이게 현재까지 취재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한번 자세한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 문제에 많았던 손준성 검사를 유임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확인을 해준 겁니다. 제가 지금 오 대표님을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저 그렇다면은 몰랐거든요. 네. 아니 대통령 뜻이라고 소설에 써놨잖아요. 대통령 뜻입니다까지가 음. 제가 받은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앞에 있었던 저희도 뭐 취재한 오늘까지 마무리하라 이런 건 몰랐어요. 저희도 네. 취재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최종 취재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은 네, 문재인 정부의 고위 네, 관계자로부터 네, 저희가 확인을 한 네. 그런 거라고 일단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손준성 검사가 승진을 했어요. 네. 네, 지난 9월 7일 네. 검사 인사에서 이제 승진을 했는데 대구 고검 차장 검사로 승진을 했는데 네. 이 뉴스를 접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음. 왜냐하면 저 그 인사에 네, 원칙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소만 해도 기소 네. 당하기만 해도 네. 그 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고인이잖아요. 네. 그것도 직권남용, 음. 공수처에 의해서 공사들은 자기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검사 범죄 때문에 공수처가 탄생했는데 이렇게 공수처에 의해서 기소된 검사를 네. 제 식구를 봐줘도 이렇게 봐줄 수가 있나요? 음. 그렇게 승진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승진 네. 전에 그 직권남용이죠. 승진 전에 대검 안에서는 또 네. 별 문제 없었다 이렇게 또 자체 처리를 또 아까 했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안티 포렌식 앱까지 깔아가지고 그게 뭐 그 수정관실 밑에 있는 검사 혼자서 했겠어요? 다 네. 상의하고 했겠죠? 네. 네. 그러고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죠? 손준성 검사와 관련한 것. 자, 네, 자료를 네. 한번 볼까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정말. 큼직큼직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연관된 게 이 손준성 검사인데 가장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이제 판사 사찰 문건 아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고발 사주도 얘기했고 또 하나가 이제 윤석열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 이것도 이제 있단 말이죠.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손준성 검사와 관련한 이 의혹입니다. 그죠? 네. 네. 사실 그 좀 놀랬겠어요. 그 대검 수정관실 조사하면서 막 쏟아져 나올 때 문건 쏟아져 나오고 막 그래 세계일보에 보도가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다 제가 퇴임하고 난 그러니까, 후죠. 그러니까 그 보도 네. 나왔을 때도 좀 놀랬었겠어요. 세계일보 보도 나왔을 때. 후였기 때문에 제가 퍼즐이 맞춰진 거죠. 퍼즐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집요하게 했구나. 음. 네네. 그래서 네. 단순히 그 무슨 뭐 채측근 감싸기 문제가 아니라
검언 유착에서부터 난동을 부렸던 게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였구나. 네. 그렇구나. 이게 네네네. 한동훈 보호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한동훈 보호도 아니에요. 네. 네, 그 자기의 보호였구나. 자기의 보호. 네, 아까 우리가 열거한 것 중에 네, 네, 판사 네. 사설도 그렇고 네. 장모 문건 네, 같은 네, 것도 네, 그렇고 네. 그게 다 털리면 네, 나는 끝장이다. 네. 이런 게 네, 있었겠네요. 네, 네, 지금 되돌아보니. 네. 근데 그거를 다 막아준 사람이 손준성 검사였고 당시에는 그죠? 네. 그걸 다 막아준 아니 사람이 막아준 게 아니라 실무를 했던 사람이. 혼자서 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네. 제가 저 소설책에 음. 잠깐 터치를 합니다만, 네네네. 뭐 지금 소설이니까 실명은 음. 제가 자제하고요. 네. 네. 감찰부장이 음. 그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정 증언으로. 음. 감찰부장도 당시에는 몰랐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음. 기록을 보니 네. 대검 아니 그 중앙지검에서 그 수사할 때 이미 네, 네.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그 후임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검찰총장 시절에 네. 대강 수사를 해서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증언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요. 이 수정관과 대검 대변인 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2명을 인사 네, 부탁을 했는데 네. 대검 대변인과 수사정보정책관 손땡땡을 유임시켜달라 했는데 네. 대검 대변인 인사 이동은 그 양해를 했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손땡땡은 붙잡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대검 대변인과 그 수정관을 일요일에도 출근을 네. 해가지고 밥을 사주더라. 네. 그러니까 수시로 상의를 했다라고 짐작이 되고 매우 밀접하고 가까웠는데 이 수정관 손땡땡이 검찰총장한테 보고한 흔적을 알게 됐다. 네. 메신저를 통해서. 왜냐하면 총장을 그냥 퍽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미리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네. 뵙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비서실에서 내려와도 된다. 총장실이 밑에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내려와도 된다. 이렇게 연락을 주면은 이제 내려가서 만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신저가 있었다는 것은 네. 네. 항상 총장을 아련할 때 메신저로 먼저 연락을 주기 때문에 그 부속실하고 교신한 메신저가 있다는 것은 네. 자주 그만큼 만났다는 거고 만났다는 건 상의를 했다는 걸 네. 암시하는 거 아니냐. 네. 추정해 볼 수 있는 간접 증거 아니냐.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래요. 네. 자, 아까 그런 표현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유임시킨 것은 검찰 쿠데타의 길을 깔아준 거다 마찬가지다. 그게 네. 이제 2020년 8월 27일 네, 네. 대통령 뜻이 법무장관에게 네, 전달되면서 네,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12.12 사태와 관련한 서울의 봄 영화가 네. 관객 수 500만을 돌파했다고 네, 합니다. 네, 네. 뜨거운데요.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때 했던 어떤 행적을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쿠데타의 하이라이트 12.12와 같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1월 18일 오후 몇 년요? 2021년 2021년 1월 18일 오후. 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던 날인데요. 네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요.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께. 네. 질답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나는 정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는 말씀이 윤 총장이. 네네.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다. 네, 그것이 이제 국민들께 검찰총장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도 의심을 안 하는데 네. 검찰총장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에 면죄부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점은 이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안들이 네. 얘기되었고 징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그죠? 징계를 했다는 것은 저의 심정적인 추정이 아니고요. 네. 감찰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징계 청구를 했고 징계위원회가 그 중에 일부를 네. 그 비위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저의 주장을 다 받아준 것도 아니고 네네네. 징계위가 진급 판단을 다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쪽의 주장과 변소 또 반대 논거 이런 걸 다 들어주고 최종 판단으로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정직 2개월 판단을 내린 거고 그 집행을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다 읽어보시고 네네네. 그 징계위의 판단까지 다 양해를 하시고 접수를 해서 그걸 서명하는 걸 집행이라고 하거든요. 집행을 하셨는데 그걸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집행을 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1월 한 달 정도 지났죠. 네. 그런데 그런 징계를 네. 받은 총장을 온 국민 앞에서 TV로 신년 네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신임을 했으니까요. 네네. 아,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마치 이제 하나의 추윤 갈등 속에서 네. 검찰 개혁은 실종이 돼버리고 이게 갈등이다. 음. 개혁에 대한 견해 차이다. 자, 이렇게 그때 이제 대통령은 네. 문재인 대통령은 네. 정치 안 할 것이다. 네. 윤 총장이 그랬는데 네. 네. 그거는 그런 판단은 이제 우리가 뒷날 이렇게 보면 틀렸잖아요. 네.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그때까지는?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하면 네.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내가 이 정도로 신임하고 네. 사랑하니 존중해주겠지 이런 선의를 가지고 하셨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것은 경중을 따지면 굉장히 한 10분의 1 정도의 비중이라면 10분의 9의 이미지는 저렇게 그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이 개혁을 내세웠는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했던 개혁 주장은 해도 안 될 일이고 네. 별 의미도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다고 해서 징계 청구한다고 소란을 피웠지만 네. 그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었구나.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네. 손을 들어준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사람들은 그 깊은 복잡한 얘기를 네.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또 당시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자, 언론이 묻지도 않았어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하나하나를 음. 추궁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달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네. 그냥 손을 들어 주시니까 잘 모르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장관이 자기 정치하느라고 그랬나 보다. 네. 갈등이 많네. 네. 뭐 잘못한 게 없나 보네.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네. 영화를 통해서 되새김합니다만 네. 서울밤 영화를 보면 12.12 거사 직전에 전두환 등 이 세력이 말이죠, 쿠데타 세력이 그런 쿠데타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저항할 법한 군인 등 여러의 전화를 일제히 걸어가지고 여론 공작을 합니다. 이 쿠데타가 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도 그런 국면이 있었겠네요. 그들이 네. 자신들의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언론과 정치인과 등등을 포섭하기 위한 많이 포섭을 해서 네. 이미 묻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가 돼버렸다. 네네. 언론은 질문하지 않고 네. 영웅을 다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빨리 정치하러 나오라. 네. 당신이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요. 네. 그 내막을 이제 현실 속에서는 다 얘기하지 못하는데 소설 속에서는 몇 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장면을 추려와봤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장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 네, 87쪽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를 발탁하기 전에 그런 평판을 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장아리는 몹시 의아했다. 모르고 키운 인물이 아니었다. 알면서도 키우고 뽑은 인물이었다. 이게 참 아픈 대목입니다. 알면서도 키우고 뽑은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죠. 윤석열 총장은 너무 흠결이 많으니 중대 흠결이 있으니 하지 말자 이렇게 4번이나 보고서를 올렸다고 했었죠. 네. 자, 이 문장 쓸 때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냥 저 쓰면서 이렇게 고름이 이렇게 툭툭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안에 있는 그 고름이. 네. 네. 아프죠, 저도. 그래요. 자, 다음 장은 이제 한번 볼까요? 다음 장. 72쪽, 3쪽에 걸쳐서 있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회견인지 국정감사장이죠. 네.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에 누가 대통령의 메신저였냐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측근으로 자처하는 양수철이 지목되었다. 양씨군요. 웃고 지나가죠. 웃고 지나가죠. 네, 자, 다음 장면 또 소설 이런 장면이 많아요. 근데 또 주정우 기자가 등장해요. 주정우 기자가 장하리 장관에게 검언유착 사건을 비유한 적이 있었다. 기자 중에서도 이런 장관이 있을 수 있군요. 이런 기자가 있을 수 있군요. 장하리 장관이 검찰총장 용건석이 검찰총장 이름이네. 용건석에게 검언유착 사건 지휘 손대라는 수자지를 내린 후였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일부러 과천까지 따라와서 왜 그러세요 장관님? 그건 겨우 취재윤리 위반한 거예요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검언유착의 중대성을 그냥 취재윤리 위반 정도예요. 근데 이 주정우 기자는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면 좀 가상이에요? 미루어 짐작하십시오. 그거 아세요? 네. 팩트에 기반한 소설을 네. 저도 몰랐는데 있더라고 용어가. 네. 팩션이래요. 실록 소설 뭐 이렇게. 팩트와 픽션을 결합해서 팩션이라고 한대요. non-fiction도 아니고 그 중간. 근데 이런 얘기랑 비슷하게 연관돼 있는 어떤 주 기자는 자기 간 적 없다고 하던데. 참 죽이네.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그러고. 어쨌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99쪽에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정권이 넘어가도 좋다는 것이라면 무슨 보험이라도 들었나? 나영민 실장은 끝까지 용건석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근데 아까 이거 나온 얘기인데,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었어요. 저는 이 장면도. 네. 이제 국무총리 하러 가는 건데, 국무회의 하러 가는 건데 때마침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시작 전에 차 한 잔 하자라며 장아리에게 전화를 했다. 법무장관에게. 먼저 총리실에 들른 장아리는 검찰총장의 비위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제 중간 생략하고. 그런데 몇 분 후에 국무회의장에 앉자마자 뉴스 속보가 떴다. 총리가 장관에게 사표를 내라고 설득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가미된 거예요. 순도가 좀 아프죠. 슬프죠. 네, 순도가 저 위로해주고 싶으시죠. 네네네. 네, 나중에 술 한잔 사세요. 네,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까? 네. 자, 이미 한 명의 장관, 이거는 이제 조국 장관인데, 조국 장관이 취임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용건석은 그 가족을 기소하고 구속시켜 물러나게 하지 않았던가. 그걸 지켜보고도 아무런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없이 그저 우아하고 점잖게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라면 의리가 없거나 한심한 것이었다. 원칙을 세우고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돌파해내지 않으면 악당에게 정권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장하리는 속으로 걱정했다. 네. 저건 어떤 의미입니까? 의리가 없거나 한심하다.
그냥 그대로예요. 의리가 없거나 한심하다. 네. 자, 결국은 네. 의리가 없었거나 네. 한심했거나 네. 결국은 이른바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중에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그래서 이 검찰 공화국이 지금 탄생되었고 국민들이 그걸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의리가 없었거나 한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성을 해야 될까요? 근데 뭐 공개적인 반성이 나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반성 뭐 이런 걸 대놓고 요구할 입장에 있진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자신도 네.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이고, 네네네. 또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뭐 내가 잘했고 네. 당신들이 못했어요. 뭐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복귀를 해 보면서 네. 저 자신도 깨달음이 목표거든요. 네. 어떤 이 상 속에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없느냐, 네. 또 내가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맞춰 보면서 때로는 미안했고, 저는 되게 미안한 것이 그 몇 안 되는 분들이 네. 저를 믿고 따라줬던 검사들이에요. 네네네. 꿈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부양하는 가족도 있었을 것인데 네. 참 순수했던 거예요. 이 길이 우리 검사들한테는 바른 길이겠다. 네네네. 그 중에 한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하고 밥을 먹는데 아들이 질문을 했대요. 코너에 자꾸 몰리니까 아빠가 추 장관님하고 같이 검찰 개혁 한다는데 네.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는데 비판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빠는 왜 이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 네. 아빠는 수사도 잘하는 검사였는데 아빠는 왜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그 장관 편에서 네네. 뭐 같이 장관님 말이 맞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네. 가족도 이해시키기 어렵구나. 수사 잘하는 멋진 아빠. 그런데 장관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럼 그 질문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빠 여태까지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 집에서도 네. 저 괴롭구나. 가족들을 다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런데 조직 속에서도 마찬가지 고립돼 있고, 네. 마치 제가 정치인 장관이 와서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들어 놓으려고만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가진 비전을 제일 처음에 가장 안타깝게 사망하게 된 네. 젊은 검사 이름을 걸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요. 네. 네. 사실은 그 마음 그대로거든요. 네, 네, 네. 네. 한 분 한 분의 그래요. 검사들이 자기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존중받기를 제가 바랐던 것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찾아주고 그 속에서 마지막 검찰 개혁 속에 이 분들을 자리매김하고 싶었는데 네,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다 깨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부영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회 원로이신데 네. 그분 같은 분은 네. 오연호가 묻다 여기에 네, 출연하셔서 네. 우리가 윤석열 총장을 잘못 봤다. 네.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나. 네, 네. 근데 왜 한 사람도 안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민주화에 의해서 그런 권력이 검찰에게 주어졌는데 네. 이제는 다시 국민, 네, 네. 주인을 네. 물으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검찰이. 무엇을 결여했길래 윤석열 같은 사람에게 정권을 내줬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앞뒤가 다르고 정말 배신을 때리고 이런 사람인 줄은 모르고 네. 우리가 잘못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이런 말 누가 한마디 했어요? 어쨌든 이성윤 검사장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그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누군가는 사과를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 공화국이 되기까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회한을 말씀하시고 국민들에게 이런 시대를 안긴 것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하는 이런 거는 어떻다고 보세요? 제 역할과 대표님 역할이 네.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음. 제가 그렇게 갑자기 그 결론으로 가버리면 네.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는 바로 보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어떤 프레임 속에서 네. 또는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쪽은 여론에 밀려서 겁내고 일부러 사건을 축소해서 보려고 애썼어요. 네. 끝까지 윤석열을 믿고 정치 안 할 거야. 네. 설령 하더라도 뭐 잘하겠어? 제일 토론도 못하고 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우리 후보가 훨씬 누가 나가더라도 이기겠지. 네. 이런 안이한 생각 속에 음. 못 모르고 이 쿠데타를 당한 거예요. 네. 그냥 밀려서 막을 수 있는데 안 막고 겁내고 주춤거리다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국민에 의해서 뽑혀가지고 정당성, 정통성을 다 가지고 간 검찰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네. 민주주의가 초토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누군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바로 이게 제가 원하는 바가 그겁니다라고 해버리면 그 그래요. 자체가 아무런 소구력이 없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복귀를 네, 해내고 그 복귀 속에 이제 네. 그렇구나 이런 지점에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구나. 네. 다시 한다면 이런 일이 반복 안 되게끔 어떤 국리를 해야 되겠구나. 네. 네. 라고 각자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언론은 언론대로, 네. 국민은 국민대로, 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네. 네. 어쨌든 검찰 쿠데타라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후에 정권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대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설을 쓰시고 또 오늘 그 2심 소송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 소송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 책에서 코끼리의 대게라는 한 사람에 대한 비유 재밌게 의미심장하게 들었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께서 어떤 교훈과 어떤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극히 반역사적인 일들이에요. 네. 또한 반교육적이에요.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이에요. 지금 네. 그런 시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철저하지 못했다. 네. 너무 순진했다고 할까요? 네, 네. 네. 그냥 뭐 잘못했다 이 정도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것은 가장 독재 중에 네. 교활하고 물리치기 어렵고 네. 또 국민들이 공포에 전념되기 쉬운 네. 그런 독재예요. 그러니까 가장 질 나쁜 최악의 독재에 우리가 빠졌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서울의 봄이 네. 그냥 뭐 봄이 오겠지 네. 시간이 가서 해결된 건 아니고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그 젊은 피들이 네. 희생이 됐었고 네. 그리고 거의 뭐 정권 교체 해낸 것은 서울의 봄 이후에 97년이니까 네, 네. 거의 17년 지나서 그 민주주의를 네. 이제 해볼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 지독한 독재의 한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저는 단단히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복귀를 하는 것은 네.
좀 정신 차리자. 그래요. 그걸 그냥 이렇게 음. 얘기를 해본 거죠. 네. 자, 이제 12월 19일 2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2심에서 1심을 유지한다면, 즉 증거가 상당히 중한 거였다라고 적법했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위와 네네. 어떻게 할 것인가, 전망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그냥 스스로 퇴임을 해야 되겠죠. 네. 부적격자니까. 네. 그런데 지금 비정상의 시대잖아요. 네. 아마 또 음. 대법원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네. 법기술을 또 사용하겠죠. 네. 네, 그러나 음. 국민 저항에 부딪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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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오늘 장시간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설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네. 소설을 통해서 네. 추미애 전 장관께서 진정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뭔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12월 19일 운명의 2심 재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이 재판이 있는데요. 그 재판을 앞두고 지난주에는 이성윤 검사장과 함께, 그리고 오늘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사건으로 검찰 쿠데타의 길이 깔렸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검찰 쿠데타의 하이라이트 그날이었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단단히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나올 텐데요. 오늘 추미애 장관님도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단단히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 검찰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과연 우리 언론들은 어땠나, 또 저는 어땠나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마이TV가 이렇게 심층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지금 자막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나도 가입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이 친절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안 물어봤네요. 총선엔 출마하시냐고.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또 추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